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자, 오늘은 시골집이네요. 오늘은 진짜 시골집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엄청나게 산골 시골은 아니에요. 여기는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이야기는요, 경매로 전원주택을 시골집을 낙찰받는 분들이 계세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는 실거주요. 엔간히 저렴한 시골집을 아주 괜찮은 가격에 낙찰받아서 내가 그 집을 고쳐가면서 시골에서 살아보겠다. 나 원래 시골에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골집을 투자 목적으로 경매 낙찰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같은 돈이면은 도시에 투자하지 왜 시골에 투자하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제 마음의 절반 이상은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시골집 경매로 낙찰받아서 투자 목적으로 낙찰받아서 돈을 버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시골집 경매 물건을 보면서 이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여러분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인데요. 우선 지도로 소초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초면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영동고속도로 원주 IC 바로 옆이네요. 남쪽으로 가면 원주 IC 나와서 남쪽으로 가면 원주 시내가 있고, 원주 IC 바로 앞에 이렇게 소초면이 있습니다. 동쪽은 치악산으로 꽉 차 있네요. 구룡사가 소초면 안에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이렇게 치악산 바로 왼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이 마을을 보시면은 산 밑에 있는 농촌 마을이고, 농가주택과 전원주택이 약간 혼재한 마을입니다.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길로 들어와서 가장 끝쪽에 있는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집의 본체고, 부속 건물들이 보입니다. 집의 남쪽에 마당이 있고, 이 집은 거의 남양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당에서 보면은 요 산이 보일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경매 물건 시골집이 보이고, 이 시골집 앞쪽으로 이렇게 산이 보이더라고요. 산이 보이는 전망은 좋습니다. 경매 물건 뒤쪽으로 보시면은 요 울타리 친 집이요, 아주 멋진 전원주택이 있더라고요.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참 잘 지어놨습니다. 경매 물건 시골집이 있고, 요 마을길을 두고 옆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옆집이 있고, 경매 물건의 토지 경계가 이 도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 있는 컨테이너 주택 있는 곳까지 경매 물건의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토지 경계가 이렇게 생겼고, 시골집이 있고, 그 옆에 비닐하우스 있고, 여기 뒤에 컨테이너 주택 같은 거 2개 있고, 엄청 오래된 집이 또 이렇게 있어요. 우선 땅은 면적이 550평입니다. 상당히 넓으네요. 지목은 대지.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사용 승인 받은 날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집이 1947년에 지어진 집이라고 합니다. 무지하게 오래된 집이네요.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목조 기와지붕, 그러니까 원래 한옥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지붕을 보시면은 기와지붕은 온데간데 없고 함석 지붕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서에서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마도 한 번쯤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던 집인 것 같고, 건축물 대장에는 부속사가 있는데 현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부속사는 멸실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집이 24평 정도 되는 아주 오래된 시골집이고요. 지붕의 상태는 굉장히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나, 어떤 요 벽체의 모습은 상태가 그다지 대박 좋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 좀 느껴지는 집입니다. 자, 집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주변에 땅을 보시면은 토지 경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풀도 깎아놨고, 여기 고추도 심어놨고, 여기 하우스에서 야채도 기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관리를 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여기 컨테이너 하우스 이동이 가능한 요 간이 주택에서 사시는 분이
여기 주변에 야채하고 뭐 텃밭을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점유자가 있는데 여기 토지 점유 임차인이라고 쓰여 있죠. 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분이 언제부터 여기 사셨냐? 약 30년 전부터 여기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입일자는 이 주소에 전입한 날짜는 2015년이고 현재 이 경매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이니까 이분은 낙찰자에게 전입일자상은 대항력이 있어 보여요. 만약에 진짜 이 집의 임차인이라면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경매물건의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이분은 경매물건 이 시골집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시골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분이 2015년에 전입을 해서 날짜상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저도 이분이 진짜 임차인인지 누군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분을 찾아봤어요. 천천히 등기를 살펴보니 이 집이 이번에만 경매에 나왔던 게 아니더라고요. 2015년에 경매에 넘어가서 2016년에 소유자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경매에 넘어가서 현 소유자가 2021년에 낙찰을 받아서 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현재 여기 전입되어 있는 이분의 전입일자가 2015년이니까 2016년에 낙찰된 2015년의 경매 사건을 확인해 보면 이분이 누군지 알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당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경매 정보를 찾았습니다. 자, 여기 부동산 현황을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거는 현재 경매 사건의 부동산 현황이 아니고 이 집의 2015년 경매 당시의 부동산 현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 전입되어 있는 분의 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분이 흑벽돌 스레트 주택, 행랑채 및 화장실이 소재하며,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 기준에서 10년 전이니까 2005년이겠네요. 2005년에 여기 있는 것들을 150만 원 주고 매입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도로 보면 여기 현재 세대로 전입되어 있는 분 말씀이 2015년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여기 있는, 여기 되게 오래된 건물도 보이잖아요. 이것들을 2005년에 150만 원 주고 구입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마도 요거 사서 전입해서 사셨겠죠. 그러니까 주소가 여기로 전입되어 있는데 이 집에 사신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집을 150만 원에 사서 여기서 전입해서 사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각물건 명세서의 점유자에 있는 이분이 현재 경매 대상이 되는 이 집의 임차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 경매물건의 첫 번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전입되어 살고 계신 분 말씀이 본인이 2005년도에 이 집을 구입해서 150만 원에 구입해서 살고 있다고 2015년에 말씀하셨잖아요. 당시 거래는 아마 토지는 제외하고, 왜냐면 이 토지 전체가 현재 경매에 나와 있거든요. 토지는 제외하고 이 건물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이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이 건물만 현재 여기에 전입된 분에게 판매한 거라면 이 건물을 위해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상권 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정 지상권이 이 건물을 위해서 성립하면은 여러분이 이 토지를 낙찰받아도 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경매물건의 첫 번째 위험성인데 2015년에도 그렇고 2021년에도 그렇고 낙찰자들이 이걸 알면서도 이걸 왜 낙찰을 받았을까요? 미쓰고 부동산에서 사진을 보면은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이 150만 원에 샀다고 말씀하시는 그 집이에요. 자, 이 집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김치냉장고도 보이고요. 살림집으로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집이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사진은 현재 경매물건 시골집의 마당에서 바라본 집의 모습. 요 집은 확실히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죠? 여기 아구기는 다 불에 탔는지 없어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정도면 요 점유자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요 마당에 보이는 두 개의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현재 경매물건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지상의 매각에서 제외된 타인 소유의 건물 목조주택.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150만 원짜리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이 집에 전입한 분이 소유한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동식 주택. 요 이동식 주택은 지금 우리가 봤던 바로 이 두 개의 컨테이너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타인 소유래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요것도 타인 소유래요. 이거는 다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고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는 법원에서는 경매법원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150만 원짜리 아주 오래된 집뿐만 아니라 마당에 있는 요 두 개의 이동식 주택도 타인 소유로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 땅 위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2015년 당시에 이 집의 경매 사건의 부동산 현황 보면은 경계 지점에 채무자 소유의 주택 및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두 개가 소재함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시골집의 주인과 이 컨테이너의 주인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주인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오래된 집을 150만 원에 산 이 점유자 분께서 이 컨테이너까지 다 구매해서 여기에 살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이 컨테이너는 또 다른 사람이 이 건물만 구입해서 또 여기 살고 있는 건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입되어 있는 분은 요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현재 이 시골집이 예전부터 경매에 쭉 나와 있었는데 지금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컨테이너를 비롯해서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비닐하우스 그리고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저 너머에 있는 아주 오래된 집까지 다 남의 소유로 이 토지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두 번이나 이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2015년 당시 경매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집인데요. 당시 감정가는 2억 7천 정도 됐고 쭉 유찰이 되다가 2016년 1월 25일 날 한 명이 응찰해서 1억 7,500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획득했어요. 1억 7,580만 원에요. 이때 당시에도 이 오래된 집에 그 현재 점유자가 살고 계셨고 그걸 알고도 낙찰을 받고 대금 납부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예요. 당시에 경락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채권 최고액이 1억 6,800만 원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아마도 1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낙찰을 1억 7천에 받아놓고 1억 5천 대출을 받아서 잔금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낙찰 받고 취득세 내야죠. 1억 5천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매달 이자를 내야죠. 자, 이게 잘 팔리지 않는 이상 감당이 잘 됐을까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연체를 한 것 같고 결국 근저당권자가 다시 이 집을 경매로 넘긴 거예요. 경매로 넘겼는데 만약에 경매에서 이 낙찰자가 낙찰받은 1억 7,580만 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만약에 2억 3억에 낙찰이 된다면 이득이 날 수 있겠죠. 과연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5월부터 이제 매각기일이 잡혀서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3차 매각기일에 당시에는 감정가가 2억 5천이었네요. 좀 떨어졌어요. 자, 3차 매각기일에 3명이 응찰했고 1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납. 아마도 낙찰자는 우리가 영상 요 앞부분에서 쭉 확인했던 그런 위험들을 확인하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보증금 포기하고 미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각기일 4차 매각기일에 또 2명이 응찰했고 이번에는 1억 5,200만 원에 낙찰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아이고 왜 땅 위에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들이 있어. 야 이거 어쩌면 지상권 주택일 수도 있겠는데 야 안돼
하고 보증금 포기하고 또 미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를 넘겨 2021년 2월 15일 날 또 새벽에 응찰해서 결국 1억 3,53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 낙찰자가 바로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결국 대금을 납부했고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낙찰자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준비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채권 채굴을 보니까 아마도 1억 1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감당이 잘 됐을까요? 취득세도 내야 되고 1억 1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매달 감당해야 되고 이 시골집에 대출 받아서 이걸 투자해서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결국 또 감당이 되지 않아서 현재 이 집이 경매에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역시 이번에도 낙찰이 1억 3,500 이상, 뭐 예를 들어서 2억이 된다면 이때 낙찰받은 사람은 현재 이 집의 소유자는 이득을 보겠죠. 만약에 2억에 낙찰되면 지금까지 냈던 이자구 취득세도 다 뭐 변제되는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과거의 기록을 보시면은 그 전에 2016년도에 1억 7천에 낙찰받았다가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나중에 1억 3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결국 1억 7천에 낙찰받았던 사람은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번 경매 사건에서도 만약에 현재 소유자, 예전 경매 사건의 낙찰자가 본전이라도 찾기 위해서는 최소 1억 4천만 원 이상의 낙찰이 돼야 됩니다. 현재 이 집은 3억 8천 감정이 됐어요. 감정가가 퀀텀 점프를 했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반가 경매로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이 수준에서 낙찰이 된다면은 현재 소유자는 별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수준에서 낙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경매 물건의 위험성을 우리가 많이 확인했죠.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유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시골집,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이든 오래된 농가주택이든 그런 거를 투자 목적으로 낙찰받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시골 가서 살아보기 위해서 혹은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서 집을 고쳐가면서 쓰겠다. 뭐 저는 이거 말릴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시골에 있는 집을 내가 투자하겠다. 그거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하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일 텐데 투자의 고수들은 나는 시골집도 낙찰받아서 수익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투자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 물건 이 시골집은 집의 상태도 좋지 않고 토지 위에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그 건물들에 다 관세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해버리면은 그 건물들 철거 이동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큰 경매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